눈보라 속에서 폐지 리어카를 막아선 청년. 면접에 늦어버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반지하로 검은 세단이 들어오더니 대한민국 5대 기업의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의 시계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을 살려주신 분을 찾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서울에는 10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서 28살. 그는 지금 눈보라 속을 뚫고 걷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이미 흠뻑 젖었고 싸구려 코트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한빛그룹 최종 면접.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준서에게는 이 면접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3년 전 준서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돈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준서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준서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1년 반 전 준서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건 8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장례식장에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낮에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25군데에 지원했고 24군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곳. 한빛그룹 최종 면접입니다. 제발. 준서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면접장까지 남은 거리는 약 2km. 시간은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눈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준서는 한빛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그가 사는 달동네에서 큰 길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구두 안으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양말은 이미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오늘만 버티면 돼. 준서는 면접을 위해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빛그룹의 역사부터 최근 사업 방향까지 전부 외웠습니다. 예상 질문도 100개 넘게 뽑아서 답변을 달달 외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이 면접만 붙으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드르륵.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어카였습니다.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작은 할머니 한 분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눈 위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점점 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리어카는 언덕 아래 큰 길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준서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준서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면접이었습니다.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온 3년. 그 모든 시간을 걸고 준비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리어카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면접에 늦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 준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서류 가방을 내던지며 뛰어갔습니다. 눈밭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어카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준서는 온몸을 던져 리어카 앞을 막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준서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발이 눈 속에 파묻히며 버텼습니다. 리어카의 무게가 어깨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으윽!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5초, 10초, 15초. 드디어 리어카가 멈췄습니다. 하! 준서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장 재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지에는 눈과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셔츠는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면접에 이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 괜찮아?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말순, 76살이었습니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갈라지고 트손, 굽은 허리. 한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총각,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픈 데 없어? 할머니는 준서의 팔을 붙잡고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다친 데 없으세요? 나야 괜찮지. 근데 총각 옷이. 할머니는 준서의 찢어진 정장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 눈에 양복을 입고 어딜 가는 거야.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괜찮습니다, 정말로. 준서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50분 남았습니다. 아직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찢어진 재킷, 흙투성이 바지, 젖은 셔츠, 면접관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머니는 계속 미안해하며 준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총각, 정말 미안해. 내가 뭘로 갚아야 하나? 갚을 거 없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래도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목에서 무언가를 풀었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은 닳아서 색이 바랬고 유리에는 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싸구려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아니, 할머니,
이건 됐어. 그냥 받아. 할머니는 준서의 손에 시계를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맡기고 간 거야. 언젠가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30년이 넘었는데 안 왔어. 준서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느낌이 와. 이거 총각한테 가야 할 것 같아.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총각, 오늘 면접 본다며? 잘 될 거야. 꼭 될 거야. 할머니가 빌어줄게. 준서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뛰면 됩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찢어진 옷, 젖은 셔츠. 이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가야 해. 준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을 달렸습니다. 미끄러졌다 일어나고 또 미끄러졌다 일어나며 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준서가 외쳤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스는 15분 뒤. 그걸 타면 면접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합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준서는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야?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준서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준 시계를 꺼냈습니다. 낡은 시계. 30년 넘게 주인이 찾아오지 않은 시계. 이 시계 대체 누구 거였을까요?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시계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이 시계 하나가 준서의 인생을, 아니,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30년 동안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 뒤 버스가 왔습니다. 준서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옷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구두에서는 물이 줄줄 샜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만 보면 돼. 일단 가서 말이라도 해보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면접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 속 시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날 그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버스는 눈길을 달려 강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운명을 싣고서 버스가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작 8분 전. 됐다. 준서는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눈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준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재킷은 오른쪽 어깨가 찢어져 안감이 보였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흙과 눈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셔츠는 땀과 눈으로 젖어서 몸에 척척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면접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준서는 손으로 대충 머리를 쓸어 넘기고 얼굴에 흙을 닦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면접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접장 대기실에 들어서자 시선이 쏠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지원자들이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짝이는 구두, 다림질된 셔츠,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준서, 찢어진 재킷, 흙투성이 바지, 젖은 셔츠,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면접장에 저런 모습으로 온다고? 정신이 있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 끝이야. 그때 안내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준서님 들어가시죠. 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서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준서의 찢어진 재킷에 멈췄습니다. 흙투성이 바지를 훑었습니다. 젖은 셔츠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앉으세요. 가운데에 앉은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였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바지가 의자에 닿자 축축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서 씨,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면접 시간에 3분 늦으셨네요. 그리고 그 복장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네. 언덕에서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서 리어카를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면접보다 할머니를 도운 게 더 중요했다는 건가요? 아, 그건 이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한빛그룹에는 수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면접까지 온 사람은 고작 20명입니다. 면접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 말이 준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렸을까요? 정말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까요? 할머니가 리어카에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밭에서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던 작은 손, 무력하게 미끄러지던 다리,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준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접관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면접장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준서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면접 떨어졌다는 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면접장 맨 구석 창가 쪽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깊은 주름,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면접장에 이런 고령의 면접관이 앉아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 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할머니가 준 시계였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줄, 금간 유리, 멈춰버린 초침. 이거라도 없었으면,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할머니를 도운 건 후회하지 않으니까. 준서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시계 뒷면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4. 다시 일어서자. 마이너스 T. K.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T. K라는 이니셜. 누구일까요? 준서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까 그 노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백발의 노인. 노인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발을 멈췄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서도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시계를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준서는 의아했습니다. 노인이 집어든 건 그냥 낡은 시계줄 조각이었으니까요. 아까 리어카를 막을 때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건 제 건데요.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놀라움? 아니, 그보다 더한 뭔가. 자네, 이 시계를 어디서 얻었나? 네. 아, 오늘 아침에 할머니한테 받은 건데요. 할머니?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한테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낡은 시계를 보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면접장에서 왜 혼자 아무 말 없이 준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아까 준서가 시계 뒷면에서 본 이니셜 기억나시죠? T, K.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알려드린 이 노인의 정체. 한빛그룹 회장 윤태경. 네, 맞습니다. 30년 전 그 시계를 두고 간 사람.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노인이 자신의 시계를 보고 갑자기 얼어붙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줄 조각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준서입니다.
이준서. 노인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나? 네. 아, 제가 사는 동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줄 조각을 준서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자네를 찾아가겠네. 네.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게.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준서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뭐지?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시계, 이 낡은 시계가 뭔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곧 풀리게 될 거라는 것. 준서는 그날 밤 반지하 월세방에 돌아와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994. 다시 일어서자. T. K. T. K는 누구일까요? 왜 이 시계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을까요? 30년 동안 왜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일 정말 그 노인이 찾아올까요? 궁금증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베개 옆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흐릿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리어카를 막을 때 무리했던 모양입니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허리도 뻣뻣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면접. 떨어졌겠지. 어제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빚은 8천만 원. 이자는 매달 불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는 이자도 못 갚습니다. 다른 회사에 또 지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든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서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말투. 네, 맞는데요. 저는 한빛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비서실이요? 네. 윤태경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 11시에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서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온다고? 여기로? 이 반지하 월세방으로? 저기,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윤태경 회장님께서 직접 이준서 씨를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소가 서울시 은평구. 맞았습니다. 자신의 주소가 맞았습니다. 준서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태경? 그 이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빛그룹 창업주,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5대 기업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 지금은 73이지만 아직도 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은 수조 원. 그런 사람이 왜 자신 같은 취준생을 찾아온다는 걸까요? 준서는 어제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 시계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던 그 사람. 그 노인이 회장님이었던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의 이니셜 T, K, T-K-영. 윤태경? 설마 정말 그 시계가 회장님 거였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15분. 45분 뒤에 대기업 회장이 이 집에 온다고요?
준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둥지둥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반지하 월세방에는 가구라고 해봐야 낡은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먼지라도 닦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걸레로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이 모습으로 회장님을 만난다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초라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1시 정각.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준서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 낡은 골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어제 면접장에서 봤던 그 사람. 윤태경 회장.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회장 뒤로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골목을 걸어 준서의 집 앞에 섰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나? 윤태경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네. 들어오세요. 준서는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회장이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갈라진 장판, 습기 찬 천장. 아무 말 없이 둘러보는 그 모습에 준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초라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런 방에서 살았었네. 아니, 이것보다 더 좁은 곳에서. 준서는 놀랐습니다. 수조원대 재벌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요? 회장이 천천히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제 그 시계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준서는 베개 밑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시계에 고정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볼 수 있겠나? 준서는 시계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습니다. 마치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뭔가 번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이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찾았어. 준서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 그 분식집도 사라지고 그 아주머니도 어디로 갔는지. 회장이 고개를 들어 준서를 봤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할머니, 폐지 수거하시는 그분, 지금 만나게 해줄 수 있나? 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서와 회장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좁은 골목길. 회장의 검은 코트가 흰 눈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회장님,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계가 정말 회장님 거였습니까?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준서를 봤습니다. 그래, 30년 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가장 힘들었을 때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처음부터 재벌인 줄 알았나? 아니요. 맨손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 맨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돈도, 잘 곳도, 의지할 사람도. 회장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었어.
빌려준 돈은 떼이고 믿었던 동업자한테는 배신당하고 완전히 바닥이었지. 준서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으려고 했어. 준서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죽으려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었어. 눈이 펑펑 오던 밤이었지. 딱 어제 같은 날씨였어. 준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어. 분식집 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리 위에서 나를 보고 달려왔더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분식집으로 데려갔어. 따뜻한 라면을 끓여줬지. 한 푼도 안 받고.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저씨, 다시 일어서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1994. 다시 일어서자. 그 아주머니가 말순 할머니입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3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그분이었으면 좋겠어. 드디어 말순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준서의 반지하 월세방보다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녹슨 대문, 금간 유리창, 기울어진 지붕. 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리어카 도와드렸던 청년이에요.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낡은 옷, 굽은 허리, 하지만 따뜻한 눈빛. 어머, 총각. 어떻게 또 왔어?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준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백발의 노인, 검은 코트, 떨리는 눈빛.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1994년 겨울 한강 다리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28이던 청년은 70이 넘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때 40 중반이던 분식집 아주머니는 76 할머니가 됐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저씨? 그 한마디에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5대 기업의 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 눈 쌓인 골목 한가운데서 폐지 줍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눈발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윤태경 회장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할머니였습니다. 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때 그 다리 위에서 울고 있던 총각 맞지?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때 분식집에서 라면 먹던 그 젊은이.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사람을 잘못 살린 줄 알았는데 잘 살렸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가 겨우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준서는 급히 팔을 뻗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안에 들어가시죠. 여기서 서 있으면 추워요.
좁은 단칸방 안으로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전기장판, 낡은 이불, 작은 전기포트 하나, 가난이 그대로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방 안 공기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주머니?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리 위에 서 있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손부터 잡으셨죠. 할머니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눈밭에 구두 신고 멀뚱히 서 있길래 얼어 죽겠구나 싶었지. 얼굴이 다 포기한 얼굴이었어. 준서는 살짝 놀랐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아주머니가 절 끌고 가서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계란도 하나 풀어주시고요. 아이 참, 아직도 그걸 기억해? 잊을 수가 없죠.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셨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가진 건 이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에 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밥값을 내야 하는데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맡기고 갔죠. 언젠가 꼭 찾으러 오겠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그 말 믿었지. 그래서 그날 이 시계 받아놓고 매일같이 생각했어. 언젠가 진짜 잘 돼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분식집이 있던 골목이 제게 발로 사라졌더군요. 간판 이름만 겨우 기억나는데 가게도 사람도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못 온 거지 뭐.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나도 분식집 접고 이것저것 하다가 빚도 지고 남편도 먼저 가고 그러다 여기까지 밀려온 거고.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계속 가지고 계셨군요. 그럼 언젠가 누가 찾으러 올 것 같았어.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생각했지. 할머니는 시계를 가만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안 와도 됐다. 그래도 그날 그 총각은 다시 살아볼 생각은 했겠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 입장에서는요. 라면 한 그릇, 계란 하나,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 한 그릇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회장의 말에 말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너무 과하게 말한다. 정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빛그룹도 제 가족도 제 직원들도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듣다가 슬며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 안, 낡은 옷, 굽은 허리. 세상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이 노인 한 사람이 대한민국 5대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 조금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럼 회장님, 드디어 준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 그건 회장님이 새기신 건가요? 회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건 그날 밤 이후에 제가 새긴 겁니다. 겨우겨우 다시 시작하면서요. 1994, 다시 일어서자. 준서가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문구를 처음 말해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말순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 내가 뭘 대단한 말을 했다고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냥 그만 포기하긴 아깝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소리였지 뭐. 하지만 여러분, 그냥 한 소리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방 안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때 윤태경 회장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응? 30년 전에 제가 빌린 게 있습니다. 빌린 거? 뭘 빌렸는데? 라면 한 그릇가, 그리고 제 인생 하나.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벌써 다 갚았지. 멀리서 잘 됐다는 소문만 들었어도 나야 기분이 좋았을 거야.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 명 직원들의 삶도 바뀌었을 겁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슬쩍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회장이 뭘 어떻게 갚겠다는 건데 그냥 말로만 고맙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조금 드리고 이제 편히 사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윤태경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머니 인생 다시 한번 제가 책임져도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책임은 무슨 책임을 져. 나 이제 다 살 만큼 살았어. 아닙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못 찾아뵌 죄까지 이제라도 제가 갚고 싶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한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네. 그런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오늘 이 방 안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사람은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눈 내리던 날 젊은 청년 하나를 붙잡아준 분식집 아주머니였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순 할머니 그리고 이준서 두 사람이 동시에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부탁이라뇨? 저 혼자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시죠? 아니, 빚은 자기가 졌다면서 왜 되레 부탁을 해?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준서 본인도 말순 할머니도 심지어 윤태경 회장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라면 한 그릇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셌거든요. 부탁이라니요. 제가 회장님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다고요? 먼저 말한 사람은 준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막 면접에서 떨어진 빚더미 위의 취준생일 뿐이니까요. 자네 어제 면접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말 누가 했는지 기억하나? 왼쪽에 앉아 계시던 임원분이요. 그래. 우리 회사에서 숫자만 보는 스타일이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엔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분식집에서
저한테 뭐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때 라면 먹고 천천히 생각해요. 그랬지 아마. 맞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죠. 사람은 돈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구해놓고 본인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죠. 말순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참견을 했네. 그때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회장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눈 내리던 날, 한강 다리 위에서 라면 한 그릇에 붙잡힌 청년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회장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면접 다시 하겠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요? 네. 다만 이번엔 형식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회장이 손가락으로 책상 대신 허공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에서 뭘 포기할 줄 아는지. 둘째,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는 게 뭔지. 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자네는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간을 지키는 대신 할머니를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그건, 하지만 자네는 리어카를 막았고 옷이 찢어지고 면접에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 꼭 두고 싶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저 붙은 건가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아주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준서와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말순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나한테 왜 허락을 받아?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폐지 줍는 할망구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내가 왜?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는 애초에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을 우리 회사에 보내도 되겠는지 아주머니가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눈길에서 아무 망설임 없이 리어카 앞으로 뛰어오던 그 모습,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건네준 시계를 조심스럽게 봤던 두 손. 아이, 뭐 내가 뭘 안다고. 할머니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말해보자면 저 총각 사람 버리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 같더라고. 말순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회장이 준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서 씨,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준서는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손을 맞잡은 그 순간 3년 동안 편의점에서 밤새우며 버텼던 시간, 병원비로 무너졌던 날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좀 심심하죠? 취준생이 감동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이 정도 이야기라면 방송에 흔히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진짜 핵심은요. 할머니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머니, 회장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제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나는 고맙지.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조금 덜 춥게, 조금 덜 배고프게 그 정도면 된 거지. 아닙니다. 회장이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습기 찬 벽, 겨울만 되면 더 차가워질 것 같은 장판,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기대고 있는 삶.
이건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챙기지 못했던 삶. 아주머니,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말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네. 병원도 가깝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관리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곳.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나 그런데 못 살아. 엘리베이터 있으면 너무 어지러워. 나 그냥 여기가 편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르신들 마음입니다. 좋은 걸 줘도 내가 그걸 어찌 쓰냐 하시죠. 그래서 회장은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이 근처에 작은 분식집 하나 다시 여시죠. 분식집?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다 늙어서. 그럼 우리 회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재료비 모두 한빛그룹 이름이 아니라.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 분식 이름으로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 오는 골목에서 젊은 남자를 한번 붙잡아준 분식집 아주머니가 30년 뒤 그 청년이 세운 대기업의 도움으로 다시 라면을 끓이는 사람이 되는 장면을. 나는 이제 손도 느리고 다리도 아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끓이는 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준서가 나섰습니다. 저 어차피 한빛그룹 들어가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해야 할 텐데 출근 전이랑 퇴근 후에 잠깐씩 들러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너까지 왜 그래, 총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되겠군요. 회장이 못 박듯 말했습니다. 가게 일은 우리 쪽에서 직원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서류, 허가, 세무 같은 건 한빛에서 다 맡고요. 할머니께서는 손님에게 라면 한 그릇 내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돕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요. 이 사연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도와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눈 내리던 날 다리 위에서 한 아주머니가 한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 내리던 날 한 청년이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그 두 번의 선택이 이어져 지금 이 작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뒤 한빛그룹 본사 근처 작은 골목.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는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말순 분식. 안으로 들어가면 굽은 허리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이, 오늘도 힘들었지? 라면 하나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옆에서는 정장을 입은 잘생긴 20대 후반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나릅니다. 네, 여기 라면 나왔습니다. 계란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게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는 가끔씩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라면을 천천히 먹으며 시계 하나를 손가락으로 쓱쓱 문지르는 사람. 그게 누구냐고요? 네, 맞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윤태경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30년 전과 똑같이 계란 하나 동동 떠 있는 라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눈 오는 날 리어카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번 배고파 보이는 젊은이를 본다면 라면 한 그릇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 인자는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죠. 오늘 이 사연은 서로를 한번 붙잡아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폭설 속 폐지 할머니를 도와서 면접에 늦어버렸고 그 다음 날 대기업 회장님이 반지하로 찾아온 이유,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사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한 장면이 남으셨나요? 눈 오는 골목에서 리어카를 막아서던 청년의 뒷모습일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던 회장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시 라면을 끓이게 된 말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일까요? 어느 장면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30년 뒤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